네, 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20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조직의 형태 중에 두 번째, 이원회제를 설명할까 합니다. 이원회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직 내에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예, 단독제입니다. 독임제입니다. 단독제, 독임제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을 한다? 합의제, 이원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원회제는 합의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혼자 모든 걸 결정하면 단독제, 독임제. 여럿이서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면 이원회제, 합의제. 자, 합의제의 장점은 뭐냐? 여러 명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여러 명이 참여한다고 하는 면에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서로 해놓으면 만일 절반을 바꾸고 또 절반이 들어온다고 하면 항상 절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은 뭐냐? 여러 명이 알리니까 비밀이 유지가 안 되겠죠. 기밀성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행정의 시민 참여 또는 지방자치에서 시민 참여 이것의 장점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하게 되면 항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혼자 했으면 혼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제가 했습니다는 책임 전가가 나타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하면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시간 비용 많이 듭니다. 책임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원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 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떤 부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건의의 효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없거나 따라야 되거나 안 따라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 작성위원회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상의 결정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독립규제위원회인데 요즘은 조금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당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만큼 균등,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개인이나 사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곳입니다. 이때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 무슨 의회로부터의 독립, 모든 것 다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고 규제는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위원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준입법적, 준사법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이원회제 행정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하고 달리 합의성, 독립성, 전문성을 지닌 머리 없는 제4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독립규제위원회의 중요성, 합의성, 독립성, 전문성입니다. 전문가들 여러 명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에 압력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머리 없는 제4부라고도 합니다. 자, 설치 이유는 뭡니까? 라고 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시장 실패가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앞에서 정리하셨죠? 시장이 실패하면 대부분 행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 권력 배제하죠?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을 덜 받도록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 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4년 내지 14년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지역적 대표의 이익과 의사를 참작해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가 성공한 것을 보고 저걸 독립규제위원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간통상위원회는 뭐냐? 미국에 주는 50개 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각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주지사가 대통령격으로 있고 장관들 따로 있고 의회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각각 매기는 세금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수출하는 데 세금을 매기는 데가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사면 수출할 때 한번 세금 매기고 들어올 때 물건 또 세금 매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끼리 어떤 그 거래를 할 때, 통상을 할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간통상위원회였습니다. 장점은 없냐?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고 전문성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요게 민주통제가 곤란하다. 여러분 항상 행정학에서 민주통제 곤란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통제가 곤란하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별로 안 들어요.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익만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보수성을 띈 데다가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의제 기관의 가장 큰 문제 업무 지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 지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합의성, 독립성, 전문성을 다 가진 기관은 없습니다. 다 가진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합니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예전에 이건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게 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노동위원회, 노사문제에 관한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선거 관리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을 독립규제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뭐 있냐?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하나 더 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두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의 형태 중에 세 번째, 공기업입니다. 개념은 뭐냐? 네. 공공성도 살리면서 기업성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익도 추구하면서 이윤도 고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자, 공기업 설립의 동기로서 프리드만의 연구가 가장 유명한데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민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민간 자본이 부족합니다. 얼른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이득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누구라도 앞장서서 들어갈 텐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그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라가 앞장서서 뭔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 부처로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을 설립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국방 및 전략상의 고려, 군수산업 같은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독점적 성격 있는 사업, 수도, 전기, 철도, 통신, 전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정치적 신조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냐 우리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딱 할 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기업이 늘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네. 프리드만도 1970년대 와서 민간 자본의 부족이라는 기업번 대신에 경제발전의 촉진으로 이것을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민간 자본 부족, 국방상 전략상의 고려, 독점적 사업, 정치적 신조, 네 가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프리드만의 기본적인 거 요소 이외에 재정적 수요 충족과 기속재산의 처리라는 것도 포함해서 공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정적 수요라는 충족이 뭐냐면 전매 사업했던 겁니다. 인삼, 담배 대표적이죠. 1960년대 초에는 이 재정적 수요를 충족을 해서 전매 사업이 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의 거의 1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속재산이라는 건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물러나면서 이 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냐 하는 관리 문제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설립돼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통운이 아마 이 귀속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마련됐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공기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업의 종류는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자, 정부 부처 형태냐, 주식회사 형태냐, 공사냐 세 가지입니다. 정부 부처 형태는 정부기업 또는 행정기업이라고 하는데 철도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따라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기업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만일 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내가 맞아서 사고가 났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벌릴 거냐 할 때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그런데 이거 도로 관리는 우리 기본적으로 내무부도 관리를 행정안전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국토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토부, 내무부는 아니죠.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소송 내면 당사자 능력이 없다. 법인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뒤에 주식회사 형태나 공사 형태는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식회사 형태는 당연히 주식이 있는 거죠. 주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 설립이 됩니다. 상법에 설립이 됩니다. 가끔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법에 의한 겁니다. 따라서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다. 정부부처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 플러스 사기업 또는 사인, 개인이 출자하는 것으로 정부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 형태죠. 주식회사에서 50%를 정부가 출자했다? 5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는. 공사는 특별법에 설치되고 전액 정부 출자 기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사는 전액 정부 출자입니다. 그런데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거 잘 틀리시는 분 많아요.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이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일하라고 시키라고 임원 뽑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형태, 주식회사 형태, 공사. 정부 부처 형태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단만 법인 아닙니다. 주식회사 형태는 상법에 설립되고 지원 공무원 아닙니다.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뽑습니다. 정부는 출자분, 즉 갖고 있는 주식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공사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전액 정부 출자 기관입니다. 임직원 공무원 아닙니다. 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집니다. 당사자 능력 있습니다. 되셨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공기업을 직접투자기관이라고, 이 직접투자기관이 또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를 간접투자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부를 때는 간접투자기관을 제외하고 법인 채용 공기업, 공사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 결과적으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용어가 간접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20세기 현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수가 늘어났는데 현재 와서는 공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민영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증진되고 능률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적자 재정을 감소할 수 있다. 공사가, 공기업이 이득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공익성이라는 것을 어중간히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성을 못 살리고 있는 겁니다. 재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인상 요구가 잦은데 보수 인상 요구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기업은 예산으로 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영화하게 되면 이득이 없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보수 인상 요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공식 조직은 이렇고 비공식 조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 절대 잊지 말고 가실 것.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인위적 제도적으로 형성되는 것. 달리 말하면 공식 조직은 법규화돼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다른 말로 자생 조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연 발생적 조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법규화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외면적, 외재적, 가시적, 눈에 보이는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내면적, 내재적, 불가식적 조직입니다. 불가식적 조직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조직에 의해서는 합리성, 이성이 지배하지만 비공식 조직은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지배합니다. 공식 조직은 하나의 공식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질서를 추구하지만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 질서, 자기들만의 질서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식 조직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디에 속해 있다. 예,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요. 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관도 씹을 수 있고 좋죠. 최신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사회화는 그 조직의 동화해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기능은 뭐냐? 이놈의 비공식 조직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매일 공식 조직과 시시콜콜하게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관이 말의 부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승진시켜야 되는데 누굴 승진시킬까? 이거저거 보다가 얘 우리 조직이잖아. 우리 비공식 조직 인원이잖아.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정실행위가 만연될 수 있습니다. 정실행위라는 것은 봐주기죠. 인연,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져서요. 이게 역기능입니다. 비공식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비공식 지도자를 파악해서 공식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겁니다. 네. 의견이 많이 반영되니까 따로 어긋나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예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갈라놓는 거죠. 인사이동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 자체 지위를 격하, 소위 말하는 강등시키면 7호사라도 거기 안 있겠죠.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소집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소집단 용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집단, 일단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집단입니다. 15명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고 대면적 관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집단을 소집단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고 관찰이 용이하며 실험이 쉬워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공식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소집단은 비공식 조직이 대부분이지만 이사회나 위원회 같은 공식 조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집단과 비공식 조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원이 적은 거다. 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고 상호작용하는 조직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직론의 조직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가 끝난 게 아니고 관료제란 중요한 대목이 남아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